오늘 처음 무너졌습니다. 70년을 버틴 내가 결국 사람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사라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72살 박영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도 지금 저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불을 개고 물을 끓이고 라디오를 켜는 평범한 하루.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짧아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잠이 짧아진 게 아니라 깰 이유가 없어서라는 걸 압니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째입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끓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루틴입니다. 컵을 들고 거실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말을 꺼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새벽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 날씨, 교통정보.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홈쇼핑, 재방송 드라마, 종교방송. 결국 라디오로 돌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DJ의 밝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6시가 넘어서자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산책 나온 강아지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이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며칠 전 큰딸 수진이가 전화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오빠도 바쁘고. 괜찮다니까. 내가 뭐해도 아니고.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끝내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8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한데요.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병원은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요? 그래, 괜찮아. 정말 죄송해요, 아빠. 다음 주에는 제가 꼭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 다음에 가지 뭐.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는 일주일 전에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는 짧은 문자였는데 읽음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도 아니었고 서운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바쁘니까, 자기 삶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그 당연함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사람은 투명해집니다. 있어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모차 속 아이만 옹알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말, 겨울이 코앞이었습니다. 단지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 경비원 아저씨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 제가 나눈 유일한 인사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타고 보니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건물, 간판, 사람들 모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장에 내렸습니다. 재래시장. 아내가 좋아하던 곳입니다. 아내는 대형마트보다 이곳을 좋아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이곳에 옵니다. 아내의 흔적을 따라서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고등어 좀 주세요. 한 마리요? 네. 혼자 드시기엔 많은데. 반마리 드릴까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포장된 고등어를 받아들었습니다. 비닐봉지가 차가웠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보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혼자 계시니까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동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제 안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배추 한 포기, 파 한 단을 샀습니다. 두부 가게에서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 주말에 손주 데리고 온대. 아이고, 좋겠네. 우리 애들은 명절에나 얼굴 보지. 그래도 연락은 하잖아. 연락이야 하지. 한 달에 한 번? 할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장 보고 집에 돌아오고 그게 전부. 내일도 모레도 그럴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다녀오셨어요?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본 물건들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고등어는 저녁에 구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저녁까지 아직 3시간이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오후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6시였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소파에서 자면 늘 이렇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고등어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환풍기를 돌렸습니다. 고등어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밥을 푸고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상을 차려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이렇게 작습니다. 고등어 반마리, 김치, 된장찌개, 밥. 아내가 있을 때는 반찬이 5-6가지는 됐습니다. 지금은 먹을 만큼만 준비합니다. 어차피 혼자니까. 잘 먹겠습니다.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밥을 떴습니다. 고등어를 한 점 떼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혼자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다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어졌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움직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톡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수진이와의 전화 약속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일주일 전 민수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읽음 표시만 떠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5글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아니면 답할 말이 없어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감았다 떴습니다. 여전히 천장만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진다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챌까? 수진이? 민수? 아니면 아무도 모를까? 며칠이 지나야 누군가 알아챌까?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은 여기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작게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떠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가 젖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침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제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될 거라는 것을.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화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죄송한데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에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후로는 한 번도 손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제 통장 잔고를 다 털어도 2천만 원이 조금 넘을까 말까 했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에게 3천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제가 친구랑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 갑자기 무슨 사업? IT 관련 스타트업이에요. 지금이 적기라서요. 놓치면 기회가 안 와요. 민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제 친구가 이 분야 전문가거든요. 투자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초기 자금이 필요해서. 민수야,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큰 돈이. 제발요, 아버지. 다른 데는 다 알아봤어요. 은행 대출도 안 돼요. 신용이 부족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애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3천만 원을 주면 제 노후 자금은 바닥날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민수야, 내 아버지. 아버지가 가진 돈이 2천만 원 조금 넘는다. 그거라도 보낼게. 정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대신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이 돈은 꼭 성공해서 갚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지한테 좀 자주 연락해라. 알았지? 네. 네, 물론이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한 결정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민수에게 2,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은 겨우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송금 완료됐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입금 확인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고마움은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건강 챙기고 열심히 해라.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통장을 생각하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도왔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잘한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돈 보내줬어요? 놀랐습니다. 민수가 수진이한테 말했나 봤습니다. 응,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빠, 그게 무슨 돈이에요? 오빠 말 믿으면 안 돼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민수가 사업을 시작한다잖아. 그게 벌써 몇 번째예요? 오빠는 맨날 이것저것 시작한다고 하고는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수진아, 내 오빠를. 아빠는 맨날 오빠 편만 들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깐깐하게 굴면서 오빠한테는 왜 그래요? 수진아, 진정해라. 아버지가. 진정하라고요? 아빠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 오빠한테 줬는데 진정하라고요?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하시면 뭐해요? 결국 나중에 저한테 손 벌리실 거면서.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나는 내게 손 벌릴 생각 없다. 그래요? 그럼 혼자 사세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이. 수진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저한테 손 벌리실 거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도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민수를 도와주려고 했던 제 마음이 수진이한테는 그저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였다는 게,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준 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민수를 믿은 게 잘못인가? 아니면 수진이 말이 맞는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오빠 연락 받았니? 아니요. 저도 연락 안 돼요. 그래? 이상하네. 아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빠 말 믿으면 안 된다고.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난방비가 걱정됐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겨우 150만 원. 연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한 달 생활비로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고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관리비였습니다. 15만 원.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난방비 때문이었습니다. 부엌에 앉아 고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관리비 다 합치면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아껴야 하나? 보일러를 약하게 틀었습니다. 방 하나만 데웠습니다. 두꺼운 옷을 껴입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BGM 쓸쓸한 피아노. 어느 날 저녁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 장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까웠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할인 코너를 돌았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빵, 우유, 도시락? 반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할인된 도시락 2개를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맨날 할인 코너만 뒤지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도 있었지만 전기세가 아까워 그냥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으니까. 그날 밤 늦게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건강 조심해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어준 것이 때로는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너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노크 소리가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박영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는 JK캐피탈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JK캐피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2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 명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영수 씨, 혹시 아드님 박민수 씨 아십니까? 네, 제 아들인데요. 아드님께서 저희 회사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박영수 씨 서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 제 서명처럼 보이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서명한 게 아닌데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서명한 적 없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영수 씨, 농담하시는 겁니까? 여기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혀 있는데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연대보증 같은 거 해준 적 없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영수 씨, 진정하세요. 아드님이 석 달째 상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이신 박영수 씨한테 온 겁니다. 얼마를 갚아야 하는데요? 원금 2천만 원의 이자와 연체료 포함해서 2,500만 원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500만 원. 제가 가진 돈은 1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들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제발 시간을 좀.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3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남자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2,500만 원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적 조치요?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박영수 씨는 연금 수급자시니까 연금 일부도 압류 대상입니다. 남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수. 제 아들 민수가 제 이름으로 보증을 샀습니다. 아니,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냐? 연대보증이 뭐냐? 당장 전화해라.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아버지다. 혹시 오빠 연락처 아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오빠가 문제를 일으켰다. 큰일이다. 뭔데요? 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빠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 소리 할 때냐? 그럼 어떡하라고요? 제가 2,500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내가 도와줄 생각은 없니? 없어요.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아빠, 저도 애 둘 키우면서 살기 바빠요. 남편 월급으로 간신히 버티는데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해요?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오빠한테 돈 준 것도 아빠 선택이잖아요.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면 뭐해요? 제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수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뭔가가 완전히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147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새벽 3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소파에서 그대로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제가 다가가려는데 아내가 멀어졌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창밖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척하고 핏기 없는 얼굴. 이게 제 얼굴이 맞나 싶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구웠습니다. 밥은 어제 남은 게 있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먹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 산책 나온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었습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날씨 좋죠? 네. 요즘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남편 떠나보낸 지 5년 됐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그러시군요. 외롭죠? 그래도 살아야죠. 뭐, 할머니가 다시 비둘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비둘기들을 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아서 집안이 추웠습니다. 두꺼운 옷을 껴입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이불을 꺼내 몸에 둘렀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주식, 부동산, 금리. 제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행복한 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2,500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민수는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수진이는 왜 나를 외면하는 거지? 나는 뭘 잘못한 거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질문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다시 그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박영수 씨, 일주일 됐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아직. 그럼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법원에 서류 제출합니다. 제발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남자들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력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이유조차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잠들어서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저를 살릴 거라는 걸. 구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저는 그날 그걸 배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주민센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창구로 불려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빚, 연대보증, 아들의 실종, 모든 것을. 여직원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긴급복지 지원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어요. 아버님은 연금을 받고 계시고 아파트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돈이 죄송하지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였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힘드신 일 있으세요? 낯선 사람이 묻는 질문이었지만 왠지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으면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동네 교회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한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야기, 빈 이야기, 딸의 거절, 모든 것을. 남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혼자 견디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셨을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짐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이 동네 소망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성호 목사.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목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둡게 느껴지시겠지만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가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전화할까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도움을 청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채권자들에게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재산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 목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며칠 전에 주민센터에서 만났던 박영수입니다. 아, 박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로 오시겠어요? 네. 다음 날 교회로 갔습니다. 작은 동네 교회였습니다. 김 목사가 입구에서 저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하신 생활비는 교회에서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요.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교인도 아닌데. 도움은 교인과 비교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가족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김 목사가 변호사와 연결해줬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서명 위조가 확실하다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대보증 무효 소송도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아들인데.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교회에서 생활비로 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더 주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앞으로 매주 교회에 나오시겠어요? 식사 봉사도 하고 있어서 점심은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교인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같이 드세요. 간단한 인사들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인간적인 온기였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찬송가는 부르지 않았지만 설교는 들었습니다. 김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 터널 속에서 우리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이웃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후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최순덕이에요. 네, 박영수입니다.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남편 먼저 보냈어요. 외롭죠? 네. 여기 오면 좀 나아요. 사람들이 좋아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날씨, 건강, 자식들 이야기.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김 목사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그리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평온했습니다. 여러 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최 할머니는 가끔 집에서 만든 반찬을 싸줬습니다.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 드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저도 혼자 먹기 많아요. 김 목사는 꾸준히 저를 챙겼습니다. 법률 상담 진행 상황도 물어보고 생활은 괜찮은지도 확인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아드님 소식은? 없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낯선 사람의 손길이 가족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김 목사가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변호사님이 연락 주셨는데요. 서명 위조 증거가 확보됐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연대보증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도 높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희망 뒤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은 때때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열심히 일해줬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소도 하고 배식도 도왔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교회 현관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하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죄송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나라. 사람들 보잖아.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김 목사가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분이 제 아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목사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뭐? 친구라고 믿었던 놈이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사업은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연대 보증은? 그것도 그놈이 시킨 거예요.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저는 곧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업만 되면. 서명은 내가 위조한 거냐?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어른 남자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보니 그동안 어디 있었냐? PC방이요. 친구 집. 여기저기. 아버지한테 연락할 면목이 없었어요. 연락은 해야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는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목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진정하세요. 민수 씨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목사님은 모르십니다. 이 자식이 저한테 뭘 한 건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돌아온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 왜 혼자 끙끙 앓았냐? 부끄러워서요. 아버지한테 실망시키기 싫어서요. 실망? 내가 날 속인 게 더 실망이다. 죄송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목사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완전히 잠적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직요. 왜 안 했어요? 무서워서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서명을 위조한 것도 죄가 될까봐. 김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 잘못을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라. 그 친구를 고소하고. 네. 그리고 내 서명 위조건도 정리해야 한다. 내가 직접 해라. 아버지한테. 처벌받게 되는 건 아니죠? 그건 나도 모른다. 하지만 숨어 있는 것보다는 낫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 목사가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교회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도 났고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 했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나는 좋은 아버지였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 제가 무서워서? 실망시키기 싫어서?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내는 늘 아이들과 잘 소통했습니다. 저는 서툴렀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밖에 못하냐? 민수는 울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 공부는 해야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애 마음도 중요해요. 저는 아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한테 더 공부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저한테 점수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점수만 보여줬습니다. 나쁜 점수는 감췄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서명 위조건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조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고소하실 겁니까? 경찰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명 위조는 범죄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제 아들입니다. 제가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하다. 열심히 살겠어요. 일자리 구하고 빚도 갚고. 그래, 그렇게 해라.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나란히 걷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넘어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저와의 관계도 여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곧 찾아올 것입니다. 회복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민수는 교회 근처 작은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히 일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봉사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봤습니다. 책임감을 배워가는 걸 봤습니다. 법원에서는 연대보증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명 위조가 인정됐습니다. 빚에서 해방됐습니다. 김 목사가 축하해줬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다행입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오빠한테 들었어요. 소송 이긴 거. 다행이네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뭐가? 그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아빠 힘들 때 외면한 것.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 너도 힘들었잖아. 아니에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빠가 제일 힘드셨을 텐데. 수진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 아버지가? 너한테도 민수한테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다. 너무 엄격하게만 대했어. 너희 마음은 잘 안 들여다봤고. 아빠, 이제라도 잘하고 싶다? 늦었지만. 전화 너머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아빠 뵈러. 정말? 네. 오래 못 뵈서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오너라.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빠, 그냥 시켜 드세요. 아빠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아버지가 요리하고 싶어. 손주들한테 해주고 싶어. 알겠어요. 그럼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샀습니다. 과일, 고기, 떡볶이 재료. 집에 돌아와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깨끗이 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떡볶이. 아내가 해주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레시피를 보며 조금씩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뛰어들었습니다. 8살 준호와 5살 은서였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 들어와.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만드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었어. 우와,
준호가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은서도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요리 짱.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맛있어요. 그래? 아빠가 요리 실력이 늘었지? 네, 많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수진이 일 이야기, 제 요즘 생활 이야기. 평범한 대화들이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 오빠는 어때요? 열심히 살고 있어.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도 모으고. 다행이네요. 수진아, 오빠도 만나줄 수 있겠니?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날게요. 오빠도 많이 반성한 것 같으니까. 고맙다. 아빠, 저도 오빠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화해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날 저녁 민수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아, 오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미안해, 오빠. 너무 모질게 대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맞아.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응, 그래. 두 남매가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민수는 요리를 배워 조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더 좋은 식당으로 이직했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매달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계속 봉사했습니다. 배식도 돕고 청소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방문하는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표정이 밝으세요. 그런가요? 네.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어요. 목사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변하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DJ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다. 기대할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준호 생일 다음 주인데 같이 축하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선물 준비할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어느 날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바닥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이 더 따뜻합니다. 때로는 교회, 이웃, 친구가 가족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성호 목사님을 만났고, 교회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과도 다시 연결됐습니다. 회복은 한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왔습니다.
때로는 다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바닥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한테 상처받은 분이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면 누군가 응답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릴 것입니다. 저는 72살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70년을 살고 나서야 진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희망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라디오를 듣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